한국. 그들은 늘 신뢰와 장기 관계를 떠들지만 국제 비즈니스에선 돈과 힘이 이기는 법이죠. 폴란드의 자원 거래 전문가 라파엘 코바츠는 브뤼셀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을 보며 속으로 비웃곤 했습니다. 30년 경력의 계산기라 불리는 그에게 한국은 착하지만 약한 나라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공항 라운지에서 TV 화면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사파로프 장관이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500억 달러를, 일본은 첨단 기술을, 미국은 안보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생명을 보낸 나라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1957년 겨울,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60년 뒤 수조 원짜리 자원 개발권이 돌 몇 개로 결정된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라파엘 코바츠예요. 폴란드에서 왔고 30년 동안 석유와 광물, 희귀 금속 같은 자원을 둘러싼 국제 거래를 해왔어요. 사람들은 저를 계산기라고 불렀죠. 저는 숫자만 믿었고 감정이나 관계 같은 건 약자의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회의에서 한국 사람들은 늘 신뢰, 장기적인 관계, 미래 세대를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국제 비즈니스는 돈과 힘이 이긴다고 확신했으니까요. 브뤼셀 회의에서조차 저는 한국이 현실을 모른다고 단정했어요. 그때는 제가 틀렸다는 걸 몰랐죠. 10년 전 마테우시 그라보프스키라는 은퇴한 외교관이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의 아파트에는 오래된 문서와 지도들이 가득했고 그는 금속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쌀자루 1000조각과 회색 돌 몇 개가 있었죠. 그는 말했어요. 이 천은 한국 쌀이 담겨있던 자루였고 이 돌들은 약속이라고요. 1950년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된 한국인들이 굶주리던 겨울, 정체 모를 트럭들이 도착해 한국 쌀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쌀이 많은 생명을 살렸다고요. 저는 예의상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설령 사실이라 해도 국제사회에서 친절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저는 한국이 착해서 약한 나라라고 확신했어요. 2년 뒤 마테우시는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상자를 물려받았어요. 열어보지도 않은 채 창고에 넣어두고 다시 바쁜 삶으로 돌아갔죠. 그러다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반도체에서 시작된 자원 위기가 모든 산업으로 퍼졌고 희귀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갑자기 막강한 힘을 갖게 됐어요. 그때 카자흐스탄이 거대한 자원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죠. 세계가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돈 많은 나라가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득 그 상자가 떠올랐어요. 저는 창고에서 상자를 꺼내 돌을 손에 쥐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죠. 카자흐스탄행 비행기를 예약한 거예요. 돌과 쌀자루 천을 가방에 넣고요. 저는 한국이 실패하는 걸 직접 보고 마테우시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러 간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웠어요. 혹시 제가 세상을 완전히 잘못 이해해온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사흘 뒤 저는 아스타나 공항에 서 있었어요. 평범한 돌들이 제 믿음 전부를 무너뜨릴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아스타나 컨벤션 센터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유리랑 철로 만든 궁전처럼 보였고요. 어디를 봐도 힘이 느껴졌어요. 중국 국기들이 차랑 건물 곳곳에 걸려 있었고 일본 사업가들은 마치 군인들처럼 완벽한 대형을 맞춰 움직였어요. 미국 대표단은 어디를 가든 경호원이 따라붙었고요. 다들 중요해 보였고 다들 저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도 있었죠. 저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랑 오래된 쌀자루 조각을 들고 있는 60살 남자였어요. 길을 잃고 엉뚱한 건물에 들어온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주차장은 비싼 검은 차들로 꽉 차 있었고 운전기사들은 자세를 딱 잡고 서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은 무전기로 뭔가를 주고받고 카메라는 사방에 달려 있었고요. 저는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수록 제가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힘이구나 싶었어요. 돈, 조직력, 힘. 한국이 이걸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그리고 제 서류 가방 속에 든 게 대체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돌이었어요. 돌 몇 개와 낡은 천 조각.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서서 호텔로 돌아가 버릴까. 정말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입구에는 보안 검색대가 있었어요. 어두운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책상 뒤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격 증명을 확인하고 통과시켰어요. 제 앞에 있던 사람들은 특별 초청 카드를 보여줬어요. 코팅된 카드에 홀로그램이 붙어 있고 공식 도장도 찍혀 있는 카드요.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확인한 뒤에야 들여보내더라고요. 제 차례가 되자 경비원이 저를 보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초청장. 영어로 말했는데 억양이 꽤 강했어요. 초청장은 없어요. 하지만 입찰위원회 쪽 사람을 꼭 만나야 해요. 카자흐스탄이랑 한국과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설명하려고 했어요. 초청장 없으면 못 들어가요. 경비원은 더 이상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제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제발요. 딱 5분만이라도 누군가랑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다시 말했어요. 선생님, 옆으로 비켜주세요. 이제 다른 경비원들도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고요. 뒤에 줄 선 사람들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버렸어요. 실수였는데 그래도 해버렸어요. 저는 폴란드에서 왔고요. 카자흐스탄과 한국에 관한 중요한 역사 자료가 있어서요. 제가 꼭. 그 순간 경비원 2명이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거칠게 잡아 끌진 않았지만 어깨에 손을 얹고 입구에서 멀어지게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이제 나가주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말했어요. 저는 몸을 빼려고 했어요. 서류 가방을 열어서 돌들을 보여주고 마테우시 이야기를 하고 제 말을 이해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낡은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가 딱 부러졌어요. 가방이 벌컥 열리면서 돌들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우르르 쏟아져 굴러갔어요.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어요. 돌 하나하나가 바닥에 닿아 튕기고 이리저리 굴러가는 게 다 보였어요. 그 소리가 입구홀에 울려 퍼졌고요. 딸깍, 달그락, 떼굴.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어요. 대화도 멈췄고요. 모두가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어요. 잠깐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누군가가 웃었어요. 짧게 웃고 바로 멈춘 웃음이었지만 저는 또렷하게 들었어요. 그 다음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말은 잘 안 들렸는데 분위기는 느껴졌어요. 당황, 재미있음, 그리고 동정. 저는 무릎을 꿇고 돌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 수십 개의 시선이 제 몸 위에 꽂혀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게 뭐야? 누군가 중국어로 말했어요. 돌 팔러 온 거야? 다른 목소리가 말했고요. 그때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저는 어제 뉴스 화면에서 봤던 인물이라 알아봤어요. 중국 대표단 사람이었어요. 중요하고 힘있는 사람. 그 남자는 돌들을 내려다봤다가 저를 내려다봤다가 제가 절대 잊지 못할 행동을 했어요. 그는 반짝이는 가죽 구두로 돌 하나를 툭 찼어요. 아주 살짝요. 마치 혹시 가치가 있는지 시험해보는 것처럼요. 돌이 바닥을 미끄러지듯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그 남자가 큰 소리로 영어로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요. 여긴 쓰레기장 아니에요, 노인장. 제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창피해서 숨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냥 나가요. 남자가 말했어요. 화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화낼 가치도 없다는 듯이요. 경비원들이 돌을 주워 담는 걸 도와줬어요. 불친절하진 않았지만 아주 단호했어요. 부러진 서류 가방을 주워서 돌들을 다시 넣어주고 제게 건네줬어요. 그리고는 저를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밖은 햇빛이 밝고 뜨거웠어요. 저는 계단 위에 서서 서류 가방을 들고 중요한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멍하니 봤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호텔로 걸어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마테우시의 손, 한국을 무시했던 제 태도, 그리고 돌을 들고 여기까지 온 제 자신을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호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제가 수십 개 나라에서 묵어본 호텔 방들이랑 똑같았어요. 밋밋한 가구, 벽에 걸린 의미 없는 그림, 얇은 커튼까지요. 저는 서류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열었어요. 돌들은 제 옷이랑 종이들 사이에 그대로 있었어요. 밝은 호텔 조명 아래서 보니까 전보다 더 평범해 보였어요. 그냥 회색 돌. 길가 어디에서나 주울 수 있는 그런 돌. 저는 돌 하나를 집어들어 손 안에서 굴려봤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뭔가 특별한 걸 찾으려고 했어요. 표시라든가 질감이라든가 마테우시가 왜 그걸 그렇게 오래 간직했는지 설명해 줄 만한 무언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돌이었어요. 쌀자루 1000조각은 더 심했어요. 너무 오래되고 약해서 손만 대도 부스러질 것 같았어요. 예전에 한글이었을지도 모를 흐릿한 글자 흔적이 보이긴 했는데 거의 다 닳아서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이게 제가 유럽을 가로질러 들고 다녔던 거였고 이게 제가 혹시 중요한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저는 침대 끝에 한참 앉아서 그 돌들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다 결국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을 접고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돌들은 남아있는 쌀자루 1000 안에 조심스럽게 다시 넣었어요. 내일 아침 8시에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 비행기를 탈 거였어요. 이번 여행은 완전히 헛수고였어요. 늙은이의 동화 같은 이야기에 제 직업적 판단이 잠깐 흔들린 그런 약한 순간이었을 뿐이었어요. 내일 집에 돌아가면 저는 이 돌들을 버릴 거예요. 이 창피한 사건도 잊어버리고 다시 제 진짜 일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휴대폰 알람을 새벽 5시로 맞췄어요. 불을 끄고 옷도 그대로 입은 채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로랑 수치심은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는 눈을 감았어요. 새벽 2시 노크 소리에 깼어요. 문 밖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라파엘 코바츠 씨 맞으십니까? 사파로프 장관님께서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요. 검은 차를 타고 밤에 아스타나를 지나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저택에 도착했어요. 서재로 안내받았고 그곳에 사파로프 장관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 돌 하나와 오래된 확대경이 놓여 있었죠. 그는 돌을 들어 빛에 비추며 오래 살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그냥 돌이 아닙니다. 이건 제 할머니의 목숨이에요. 그 순간 제가 세상을 이해한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파로프 장관님은 돌을 테이블 위에 살짝 내려놓고 한참 말을 아꼈어요. 그러다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스토크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아주 작은 지역이라 대부분은 몰라요. 물을 따라 잔을 들고도 마시지 않은 채 손에 쥐고 계셨죠. 저희 가족은 한국계예요. 하지만 선택이 아니라 1937년 스탈린이 소련, 극동의 한국인들을 일본 스파이로 의심해 기차에 태워 서쪽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제 할머니는 9살이었어요. 저는 책으로만 알던 강제이주가 갑자기 살아있는 이야기로 들려 숨이 막혔어요. 카자흐스탄에 도착해 농사를 지으라 했지만 땅은 거칠고 겨울은 잔혹했어요. 정부는 도구도 씨앗도 먹을 것도 거의 주지 않았죠. 장관님은 그제야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간신히 버티다 1957년 겨울이 왔습니다. 그 숫자가 저주처럼 들렸어요. 식량 수송이 끊기고 외딴 지역 사람들은 잊혔어요. 1월엔 나무 껍질을 먹고 가죽을 삶아 수프를 만들었대요. 아이들은 울 힘조차 없었죠. 할머니는 16이었고 굶주리면 배고픔조차 사라진다며 죽을 걸 알았대요. 그리고 장관님은 돌을 다시 들었어요. 1월 말 어느 밤 트럭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표식 없는 낡은 군용 트럭 3대가 마을에 들어왔고 러시아어를 못하는 남자들이 빠르게 움직였대요. 큰 마대자루를 집집마다 내려놓고 20분 만에 사라졌죠. 사람들은 겁먹고 나왔지만 체포도 이주도 아니었어요. 자루를 열었더니 쌀이었습니다. 흙과 돌이 섞인 소련 쌀이 아니라 깨끗한 좋은 쌀. 한국 쌀이요. 가족마다 겨울을 날 만큼 받았고 할머니는 첫 그릇을 먹으며 누군가 우리를 기억했다는 사실에 울었대요. 훗날 할머니는 전달에 관여한 노인에게서 나만이 소련 내부 협조자들과 비밀리에 조직했으며
들키면 처형될 만큼 위험했지만 그래도 했다는 진실을 들었대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한국인이란 이유 하나로요. 할머니는 마대 자루를 평생 간직했고 장관님은 돌아가신 뒤 그 자루와 천에 박힌 흙 그리고 가장자리에 꿰매져 있던 돌들을 물려받았대요. 그 돌이 제 돌이었어요. 제가 묻는 건 지질학이 아니라 이 돌이 상징하는 걸 이해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마테우 씨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깨닫고 이해했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장관님은 곧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임종 전에 한국이 도움을 청하면 쌀을 기억하고 빚을 갚아라라고 약속을 받아냈지만 그는 자원부 장관으로서 2,700만 명의 미래를 책임진다고요. 중국은 500억 달러 투자와 인프라, 대규모 고용과 기술 이전, 일본은 로봇 제조 네트워크로 산업 현대화, 미국은 안보 보장과 우대 무역을 제안했대요. 한국의 제안도 존중할 만하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감상으로 한국을 택하면 제 의무를 배신하는 겁니다. 제가 그럼 왜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묻자 장관님은 돌을 들고 온 사람에게는 말해야 했습니다. 이 결정이 내게 얼마나 큰 대가인지요 라고 했어요. 내일 발표는 나라에겐 옳지만 할머니와의 약속을 깨는 일이라고요. 한국 대표단에겐 우정을 소중히 한다는 외교적 말로 나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고 저는 발표장에도 TV 앞에도 서지 말고 폴란드로 돌아가 돌을 잊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또 다른 증인이 이 배신을 보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요. 제가 할머니도 실용을 이해하실 거예요 라고 하자 장관님은 슬프게 웃으며 이해와 용서는 같지 않죠라고 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밤새 멍했어요. 그는 원해서가 아니라 장관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나라를, 기업보다 돈을 택해야 했죠. 저는 한국이 약한 게 아니라 세대를 잇는 관계에 투자한 깊은 전략을 했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돈과 힘이 이기는 현실도 인정해야 했어요. 해가 뜰 무렵 저는 발표를 보지 말고 귀국하자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공항 라운지 TV에 생중계가 나오자 1분만이라며 결국 눈을 못 뗐어요. 그리고 저는 곧 완전히 다른 불가능한 장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공항 라운지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출장 온 사람들은 노트북을 두드렸고 아이 있는 가족들은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고요. 저는 구석자리에서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탑승권은 주머니에, 가방은 발밑에 있었고 2시간 뒤면 바르샤바행 비행기를 타고 이 이상한 여행을 끝낼 예정이었죠. 그런데도 벽에 걸린 TV에서 눈을 못 뗐어요. 화면엔 어제 제가 망신당했던 컨벤션 센터가 나오고 각국 기자들과 카메라, 중국, 일본, 미국 등 깃발이 보였어요. 우스토크테 분지 권리를 얻는 나라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될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호기심이라서 잠깐 보는 거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어딘가에서 기적을 바라고 있었어요. 사파로프 장관님이 단상에 올랐어요. 어젯밤 서재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고 감정이 읽히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도 몇몇이 멈춰서서 봤는데 중국 사업가는 팔짱을 끼고 확신에 차 있었고 일본 대표들은 조용히 속삭였고 미국 대표는 발표가 나자마자 전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들 돈과 힘이 이길 거라 믿었죠. 장관님이 영어로 공식 절차를 말하다가 잠깐 멈추고는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어요. 하지만 이 결정은 돈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운지 공기가 바뀌었고 저는 심장이 빨라졌어요. 어떤 빚은 돈으로 잴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재킷 안에서 낡은 마대 자루를 꺼내 들었어요. 제 자루였어요. 그리고 자루를 뒤집자 돌들이 단상 위로 쏟아졌어요. 마이크가 그 소리까지 또렷이 잡아 딸깍, 달그락, 대굴 울렸는데 어제의 치욕이 이번엔 전 세계로 퍼지는 선언처럼 들렸어요. 장관님은 돌 하나를 들어 카메라에 보여주며 말했어요. 대부분에겐 쓸모없어 보이는 돌이지만 1957년 겨울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굶어 죽어가던 땅의 이야기라고요. 한밤중 표식 없는 트럭이 와서 한국 쌀을 내려놓고 갔고 잡히면 처형될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보냈다고요. 그 쌀이 할머니를 살렸고 할머니가 살아서 자식과 손주를 보고 오늘의 자신을 보게 했다고요. 돌은 증거이자 기억이자 언젠가 갚을 빚의 약속이었다고 했어요. 이어 옆 대형 화면에 분석 자료가 뜨고 돌에 리튬 히토류, 산화물 우라늄 동위원소의 흔적이 들어있어
오늘 논의하는 자원과 같은 계열임을 밝혔다고 했어요. 그들은 쌀을 보냈고 땅에는 약속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많은 나라가 큰 돈을 제시했지만 돈보다 귀한 생명을 준 나라는 하나뿐이었다고요. 밤에 쌀을 보낸 나라. 그래서 우스토크태 개발권을 한국에 준다고 선언했어요. 현장은 폭발했고 라운지에서도 중국인은 얼굴이 붉어져 커피컵을 집어던졌고 일본 대표들은 얼어붙었고 미국 대표는 즉시 통화했어요.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장관님은 이건 감상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1957년에 투자 생명과 기업과 연민과 이자로 돌아온 겁니다라고 했고 우리는 세대를 넘어 빚을 갚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했어요. 화면은 한참 돌들을 비췄어요. 평범한 회색 돌들인데 더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신 차리니 화장실 칸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30년 믿어온 돈임, 관계약함이 TV 한 장면으로 무너졌거든요. 한국은 운이 아니라 세대를 가로지르는 게임 기업과 신뢰에 대한 투자를 해온 거였어요. 저는 바르샤바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고 3시간 내내 후속 보도를 보며 식민 착취 무시당했던 작은 나라들이 카자흐스탄 결정을 지지하는 것도 한국 시민들이 우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냈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사흘 뒤 저는 장관님을 다시 만났어요. 장관님은 돌이 저를 바꿨다고 말하며 자루를 제게 건넸고 저는 거래는 알았지만 관계를 몰랐고 계약은 알았지만 신뢰를 몰랐고 분기 이익은 알았지만 세대 투자를 몰랐어요라고 고백했어요. 장관님은 국익을 단기 이익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고 할머니에게서 나라의 진짜 부는 시간 속의 정직함이라는 걸 배웠다고 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전문 용어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돌은 약속이고 세상은 생각보다 다르게 작동한다고요. 6개월 뒤 저는 바르샤바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돌들은 책상 위 나무쟁반에 놓여 있고 분석 결과 경제적으로 캘 정도는 아니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자원 컨설팅을 그만두고 더 긴 시간축으로 생각하도록 돕는 작은 회사를 시작했어요. 동료들은 제가 약해졌다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한 달에 한 번 마테우시 묘를 찾아가 당신이 맞았어요 라고 말하고 돌을 손에 쥐면 떠올라요. 한겨울 16소녀의 눈물, 밤길 트럭, 기억을 돈보다 앞세운 선택. 이 돌은 어떤 광산보다 값졌어요. 왜냐하면 제 눈을 뜨게 했으니까요. 저는 곧 미팅을 하러 가요. 저는 돌 하나를 보여주며 밤에 도착한 쌀 이야기와 60년 뒤 갚아진 빚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